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 가명입니다. 저는 평양 중구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중구구역에 산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분이셨습니다. 오빠는 군에서 장성까지 올랐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28살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고 남편 역시 당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평양 중심부에 있는 고층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고 온수도 나왔습니다.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어서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이후 겪었던 그런 추위와 배고픔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집에서 만든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로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처럼 강냉이 죽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도시락에는 흰쌀밥에 계란까지 넣어 보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 아이를 특별히 챙겨주었고요. 출근길에는 전용 차량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평양 시민들이 전차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만 저 같은 고위 간부들은 달랐습니다. 당 청사까지 편하게 차로 이동했지요. 청사에 도착하면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제 사무실에는 비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일은 주로 대남 선전 자료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지 남조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리는 내용들이었지요.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의심 없이 충성스럽게 말입니다. 그게 제 애국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당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나왔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국에서 들여온 초콜릿이나 과자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꿈도 못 꿨을 호사였지요. 퇴근 후에는 딸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는 소년단 활동을 열심히 했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장군님 은혜를 노래하는 딸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 체제를 믿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물론 채널은 하나뿐이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장군님의 현지 지도 소식을 전했고 우리는 박수를 치며 감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오늘 있었던 당 업무를 이야기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주말이면 대동강변을 산책하거나 만수대 언덕에 올라가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평양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라고 딸아이가 말하면 저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양의 특권층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4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 선전선동부 고위 간부로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청사는 조용해졌고 복도엔 제 사무실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참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부서장님 사무실 옆 자료실에 있는 문서를 찾아야 했지요. 부서장님께서는 제게 자료실 열쇠를 맡기셨으니까 혼자 들어가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캐비넷을 뒤지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금고 손잡이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부서장님이 서둘러 나가시느라 잠그는 걸 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 빨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대 공개 불가 도장이 크게 찍혀 있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심정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복도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지방 아사자 통계 보고서였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별로 아사자 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만 명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6.25 때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건 수용소 관리 보고서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숫자, 그들의 사망률, 처형 기록들. 보고 있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남 선전 허위 사실 작성 지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검토하고 승인했던 그 자료들, 남조선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선전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조작된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실제로 풍요롭게 잘 산다는 내부 보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느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 전부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전했던 내용들, 딸아이에게 가르쳤던 것들, 남편과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문득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 우리나라가 제일 좋지? 하고 물었던 그 맑은 눈동자가요. 저는 그때 그럼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편히 자고 있었고 딸아이는 장군님 은혜 노래를 흥얼거리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었던 건 뭐였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였나? 수만 명이 굶어 죽는 동안 저는 고기 반찬을 먹고 초콜릿을 먹었단 말인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저는 편안한 아파트에서 잠을 잤단 말인가? 그 시절엔 말이죠. 우리나라도 어려웠잖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달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감추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체제였습니다. 새벽녘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예전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해서 대남 선전 자료를 검토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아이가 소년단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당 업무를 이야기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괴로웠던 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오빠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말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 간부인 척, 밤에는 혼자 울며 괴로워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 문서를 본 이후 제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대남 선전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문구를 읽을 때마다 제가 본 그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굶주리는 건 북한 주민들이었는데 말이죠. 손으로 서명을 할 때마다 펜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 시간은 더 괴로웠습니다. 동료 간부들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논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서장님이 대남 선전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하면 예, 동무 하고 대답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끔찍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박동무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들은 이야기로는 박동무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발각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다는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어린 자식들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박동무의 아이들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이런 걸 뭐라고 했을까요? 연좌제라고 했겠지요. 일제시대에도 있었던 그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했다가는 우리 가족도 박동문회처럼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또 다른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리 동무였습니다. 그는 제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고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뿐입니다. 청사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대화가 줄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혹시 내 옆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고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살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안원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꿈, 딸아이가 끌려가는 꿈, 제가 수용소에 갇히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남편은 여전히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서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그 비밀 금고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그 문서를 봤다는 게 들킨 걸까요? 미선 동무 안께 부서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근 들어 동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부서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업무가 좀 많아서 피곤할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서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네. 박동무나리 동무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하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언젠가는 저도 박동무나리 동무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딸아이였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딸아이도 끌려갈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아이가 숙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칭송문을 쓰고 있더군요. 맑은 얼굴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그래.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살게 해야 한다고. 거짓된 세상이 아닌 진실된 세상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설령 제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남이든 북이든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이 거짓의 나라에서 탈출하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탈북 정보를 찾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잘못 걸리면 총살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직책을 이용했습니다. 당 선전 선동부 고위 간부라는 신분이 이럴 때는 유리했습니다. 대남 선전 자료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남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준다는 것,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제게 중국 출장 기회가 생긴 겁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대외 선전 관련 회의에 북한 대표단으로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공식 출장이라 가족 동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을 두고 혼자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엄마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을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치채이지 않고 딸을 빼낼 수 있을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기로 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속이기로 했습니다. 여보, 제가 중국 출장을 가는데
이번 기회에 딸아이한테 중국 구경도 시켜주고 싶어요. 평양 밖을 한 번도 못 나가봤잖아요. 제 직책이면 특별히 허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규정도 있고.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가 부서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교육 목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결국 남편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장 동무, 이번 중국 출장에 제 딸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동무가 충성스러운 간부니까 특별히 허가하지. 하지만 아이 교육 잘 시켜서 데려와야 하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요. 허가가 떨어지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티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로 일하면서 받은 특별 배급품들을 장마당에 팔아모은 돈이었지요. 그 돈을 몰래 챙겼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중국 출장을 다녀온 다른 부서 간부에게서 조선족 상인 연락처를 얻어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 좀 사오려고요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작별 인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에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나 밥맛이 없나?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이쁘게 자라서 훌륭한 일꾼이 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는 북한의 일꾼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었습니다. 오빠네 집도 들렀습니다. 오빠는 군 장성이라 자주 못 봤는데 그날은 마침 집에 계셨습니다. 미선아, 중국 출장 간다며? 조심해서 다녀와. 오빠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시는 못 볼 오빠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 시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주체 사상탑이 보이고 익숙한 거리들이 펼쳐졌습니다. 38회를 살았던 이 땅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가서 재미있게 놀자. 응? 딸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중국에는 뭐가 있어?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유가 있단다. 딸아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요. 그저 웃으며 자유. 그게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가 꼭 보여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혼자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이 집, 신혼 때 받았던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알면 말릴 테니까요. 아니, 신고할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딸아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챙기려 했지만 출장이니까 간단히 가자 하고 말렸습니다. 남편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업무 잘 마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8년을 살았던 평양, 사랑했던 가족들, 익숙했던 모든 것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 시내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시작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 안,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기 산 좀 봐.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의주역에 도착했을 때 보안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출입국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가방을 열어 보이고 서류를 확인받고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출장 목적이 뭡니까? 베이징 대회 선전회의 참석입니다. 아이는 왜 데려갑니까? 교육 목적으로 특별 허가받았습니다. 보안원이 제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걸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안원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